네 아빠는 죄인이다. 죄인의 자식은 살아 있어도 죽은 듯 살아라. 역적의 자식은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야. 차가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12살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년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자. 과연 그는 10년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불의와 싸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 야담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땅에 윤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99칸 기와집에 하인만 40명이 넘었고 집 안팎으로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와집 한쪽 끄트머리 나무 창고 옆에 붙은 허름한 쪽방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도준. 윤참판의 조카였지만 집안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보도준. 아침이면 도준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점심이면 돼지를 먹였습니다. 저녁이면 뒷간을 치웠습니다. 누군가 도준아 하고 부르면 그는 입을 해벌리고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글을 읽으라 하면 책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셈을 하라 하면 손가락을 꼽다가 멈추었습니다. 하인들도 마을 아이들도 누구 하나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보가 또 저러네. 참판댁에 저런 조카가 있다는 게 참 창피하지. 그러나 밤마다 쪽방 외딴 등잔불 아래에서 도준이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준이 1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집 안 늙은 청지기 박서방이 마당에서 도준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은 윤참판댁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귀가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준아, 이리 와보아라. 도준은 집신을 질질 끌며 다가갔습니다. 저를 불렀나이까? 그는 해에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나무가 왜 곱게 자라는지 아느냐? 몰라요. 뿌리를 깊이 박기 때문이야.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해. 뿌리요?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진짜 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법이다. 도준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이 말의 뜻을 알 날이 오겠지. 그리고 박서방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도준은 박서방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싱글벙글 웃으며 돼지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에 도준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는 척을 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윤도준의 아버지는 윤석준이었습니다. 윤참판의 친동생이자 한때 조정에서 손꼽히던 호조 판서였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탐관 오리들을 낱낱이 고발했고 임금도 그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뒤에는 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도준의 큰아버지 윤참판이었습니다. 윤참판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실상은 팔도의 곡간을 쥐어짜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동생 윤석준이 그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참판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윤석준이 역모를 꾸민다는 밀고가 임금에게 올라갔습니다. 증거는 교묘하게 꾸며졌고 증인도 돈으로 매수되었습니다. 윤석준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끌려가는 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은 것은 12살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참판은 그 아이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몰래 아이를 숨겼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옷이다. 죽여봤자 손만 더러워질 뿐이옵니다. 윤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바보 하나쯤이야. 죽이면 더러워지지. 대신 평생 종처럼 부려먹어라. 그렇게 도주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보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도준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가 죽기 전 너에게 남긴 것이다. 때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두루마리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준아, 살아라.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라. 그날부터 도준은 해벌린 웃음을 배웠습니다. 바보처럼 걷는 법을 익혔습니다. 밤마다 쪽방 등잔불 아래에서 아버지가 남긴 장부 하나를 한자 한자 외웠습니다. 그 장부에는 윤참판이 15년에 걸쳐 빼돌린 국고, 횡령의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참판의 아들 윤세원은 도준보다 3살 많은 15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나웠고 권력을 타고난 자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도준 괴롭히기를 즐겼습니다. 야 바보, 저 마당 돌 하나하나 세어봐라. 야 바보, 돼지한테 절해봐라. 도준은 그때마다 희히 웃으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세원은 그 모습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보가 정말 재미있어요. 더 부려먹어요. 윤참판은 냉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재미있거든 마당이나 더 쓸게 해라. 집 안다른 하인들도 도준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밥을 늦게 가져다 주었고 추운 겨울에도 이불을 빼앗아 갔습니다. 쪽방에는 겨울이면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준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준이 22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도준은 더욱 완벽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양 근방의 어떤 양반이라도 윤참판댁 바보 조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어느 날 밤, 박서방이 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준아, 큰일이 났다. 도준은 등잔불을 낮추고 낮게 물었습니다. 바보 흉내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세원 도련님이 내일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판댁에서 이번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빼냈어. 돈으로 시간을 매수했단 말이야. 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실한 일이옵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 참판 어르신이 사랑채에서 이방을 불러놓고 나누는 말을 엿들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서방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참판 어르신이 이번 주에 내 아비 관련 문서를 모두 불태우려고 한다.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야. 도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창호지에 부딪혔습니다. 박서방님, 말해라. 이제 때가 왔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직은 이르다. 언제가 이른 것이고 언제가 늦은 것이옵니까? 증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참판대 권세를 내가 감당하겠느냐? 혼자가 아닙니다. 박서방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도준은 쪽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록한 것들입니다. 도주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참판이 빼돌린 세금의 날짜와 액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운 하인들의 증언, 창고에서 몰래 빼낸 출납 장부의 사본,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원본 장부. 박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밤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노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준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장부를 받아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사의 관리든 어사든 그런 사람 없이 혼자 들고 나서면 그냥 미친 바보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하다. 누구이옵니까? 이진화 어사. 올해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한양에 들어온 사람이야.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남산 아래 작은 주막에 묵고 있다. 신분을 숨기고 있어. 도주는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참판댁 눈에 뜨인다. 바보 조카가 어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박서방은 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세원 도련님이 요즘 너를 주시하고 있어. 무슨 낌새를 챈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 목숨이 위험해. 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박서방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읊었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진실을 밝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박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라. 내일 밤 문서가 불탑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반대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갑니다. 도주는 나무 상자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해벌린 바보 웃음을 지우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처음으로 도준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날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준이 바보 흉내를 시작한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도준의 손목을 잡고 창고 한 귀퉁이로 데려갔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깜깜한 구석이었습니다. 도준아, 너 지금 무섭지 않느냐? 무서워요. 도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보 흉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어디로 달아나요? 아버지가 역적이면 어디 가도 잡혀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구나. 박서방님, 아버지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노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창고 마루 아래 벽돌 셋째 칸에 있다고. 박서방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지금? 꺼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꺼내는 것을 누가 보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요? 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저는 바보로 있겠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이 어른 같았습니다. 아니, 어른보다 더 깊었습니다. 도준아. 예. 나는 내 아비를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노인은 결국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귀퉁이에서
늙은 하인과 12살 아이가 함께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준의 진짜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바보였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중간에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구름 예쁘다. 하하. 밥을 먹다가 국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히히.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콩 사오라고 했더니 이놈이 팥을 사왔네. 팥이 더 예뻐요. 빨간색이잖아요. 하인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세원은 더 이상한 일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바보야, 저 소나무에 올라가 봐라. 도준은 희히 웃으며 소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보면 한양이 다 보여요. 세원과 하인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진짜 바보구나. 어쩜 저렇게 바보야. 그 웃음소리 속에서 도준은 조용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참판댁 창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창고가 언제 열리는지, 어떤 하인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소나무 꼭대기에서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오면 도준은 달라졌습니다. 쪽방 문을 걸고 등잔불을 최대한 낮게 켰습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는 박서방이 첫 해에 몰래 꺼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창고 사람들이 교대하는 사이 잠깐 틈을 타서 꺼냈다. 이제 여기 숨겨둬라. 도준은 그 장부를 매일 밤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 도준은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처음 10페이지를 외웠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절반을 외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준은 스스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기록 외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나가는 곡식 자루, 밤중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참판의 모습, 계절마다 찾아오는 낯선 방문객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 보따리, 낮에는 바보처럼 희히 웃으며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밤에는 그것을 꼬박꼬박 적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윤 참판댁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0살쯤으로 보였고 이름은 봉이라 불렸습니다. 봉이는 힘이 셌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도준에게 유독 잘해주었습니다. 바보야, 밥 먹었냐? 응, 먹었어. 오늘 추운데 이거 입어. 봉이는 자기 소매 없는 저고리를 도준에게 걸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준도 경계했습니다. 왜 저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쯤 지나서야 봉이가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밤에 도준의 방문을 두드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아, 너 정말 바보야? 도준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렇게들 부르더라고. 봉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 참판 어르신이 하는 짓을 알아? 도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몰라요. 나는 바보라. 거짓말 마라. 내 눈빛이 바보 눈빛이 아니야. 도준은 잠시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해봐요. 봉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러 왔어. 누가 보낸 건데요? 봉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당신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뭘 알려줄 수가 없어요. 봉이는 한동안 도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조심해라. 그리고 사흘 후 봉인은 참판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신분이 탄로난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그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경솔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혼자서 버텨야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원이 처음으로 도준을 때린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별것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세원이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담장을 넘어갔는데 도준이 그것을 찾아오라고 시킨 심부름에서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다 늦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바보야.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야. 세원은 도준의 뺨을 3번 때렸습니다. 도준은 뺨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도련님, 왜 때려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세원의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세원아, 저 바보가 불쌍하다. 그만해라. 불쌍하긴 바보한테 불쌍한 게 어딨어. 도준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타올랐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박서방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이 도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버틸 수 있겠느냐? 도준은 뺨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래야 하느냐? 때가 올 때까지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참판 어르신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그때 꼭 한 번 실수를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판단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가 맞는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실수가 올 때까지. 노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나무처럼 뿌리를 받고 있는구나. 도준은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도준이 13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참판댁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윤 참판이 형조판서 자리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천막이 쳐졌고 기생들이 불려왔습니다. 하인들도 모처럼 배불리 먹었습니다. 도준은 그 잔치 마당에서 뒷전에 앉아 희히 웃으며 떡을 먹었습니다. 바보야, 많이 먹어. 고마워요. 희히. 그러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 참판과 귓속말을 나누는 관리들, 어두운 쪽 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주고받는 사람들. 도준은 그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장부에 기록될 이름들이었습니다. 잔치가 파할 무렵 참판이 한 사내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 선박편에 실어보내면 돼요. 예. 의주 쪽 창고에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올려보내겠습니다. 수고요. 두 사람은 허허 웃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떡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의주, 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 기록했습니다. 을축년 8월, 선박편 의주 창고 이동건, 도준이 16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쪽방 지붕에서 빗물이 새었습니다. 도준은 바가지를 받쳐놓고 물이 찰 때마다 비웠습니다. 그날도 새벽 내내 비웠습니다. 새벽 3시 무렵 비우러 나갔다가 창고 쪽에서 희미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도준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소리 속에 사람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옮깁니까? 전부 다. 내일 아침 비 그치면 바로 치워. 어디로요? 강 건너 주막이야. 거기 알지?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주는 빗속에 서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 주막. 다음 날 낮 희희 웃으며 심부름을 나갔다가 일부러 마포 나루를 지나쳤습니다. 주막이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집. 그 창고로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거기서 뭐해? 주막 사람이 쫓아내려 했습니다. 비 와서 옷 젖었어요. 좀 있으면 안 돼요? 꺼져. 도주는 쫓겨났지만 필요한 것은 이미 보았습니다. 마포 나루기와 지붕 주막 창고. 기록했습니다. 도준이 20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준의 마음이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처자가 참판댁에 빨래를 맡기러 왔다가 도준과 마주쳤습니다. 이름은 분이라 했습니다. 분이는 도준이 바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가 바보였어요. 참 착했는데. 도준은 희히 웃었습니다. 바보가 착해요. 나도 착해요. 그래요. 당신도 착해 보여요. 그리고 분이는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진짜 나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올까? 도준은 오래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도준은 조금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끝이 오기를, 진짜 자기 얼굴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도준이 21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원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야, 바보야. 앉아봐. 도준이 희히 웃으며 앉았습니다. 세원은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읽어봐. 적을 몰라요. 그러면 이 그림 보여? 이게 뭐 같아? 세원이 문서에 있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준은 힐끗 보았습니다. 관아 창고 배치도였습니다. 어딘가 관아의 창고 위치와 경비 교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같아요. 큰 집. 이 멍청한 놈. 세원이 문서를 도로 집었습니다. 도준은 희히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록했습니다. 관아 창고 배치도, 경비 교대 시간, 세원 손에 있음. 이것은 나중에 이진아가 수사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준이 22살 기폭제가 터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진아라는 어사가 한양에 왔다는 소문이 있다. 도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사요. 암행으로 왔다 하더라.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던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까? 들어본 적 있어. 젊었을 때 내 아비가 칭찬하던 사람이야. 청렴하고 강직하다고.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서방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보가 길을 물어보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에 묵고 있다는 말이 돌더라. 그 이상은 모른다. 충분합니다. 도준은 그날부터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들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희히 웃으며 엿장수를 따라다니는 척하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이진아가 묵는 주막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더 기다리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한 뒤에야 박서방이 전해준 과거 시험 부정 소식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때를 만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길었습니다.
그 세월 안에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도준이 14살 되던 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원이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습니다. 눈을 뭉쳐 던지다가 뭉치 하나가 담장을 넘어 개울가에 빠졌습니다. 바보야, 저거 주워와. 도준은 희히 웃으며 개울로 뛰어내렸습니다. 겨울물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뼈까지 시렸습니다. 그러나 희히 웃으면서 눈뭉치를 건져 올렸습니다. 세원이 웃었습니다. 역시 바보는 바보야. 저렇게 추운 물에 뛰어들어.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도준은 젖은 발을 끌며 나왔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춥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원은 발이 젖지 않았다. 나는 젖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부는 젖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준이 15살 되던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참판이 지방 관할을 순시하러 나간 며칠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준은 처음으로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낮에 청소한다는 핑계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바보야, 거기서 뭐해? 청소하라 했잖아요. 히, 마루만 쓸고 나와. 예. 하인이 나가자 도준은 재빠르게 창고 안을 훑쳤습니다. 곡식 자루들, 괴짝들, 숫자가 적힌 표,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장부와 대조하면 얼마나 빼돌렸는지 계산이 됩니다. 도준은 마루를 쓸면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입으로는 희히 웃으며 머릿속으로는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창고 밖에서 하인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 했냐? 거의 다 했어요. 저기 귀퉁이가 더러운데. 됐어. 그냥 나와. 히. 알겠어요. 도준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날 밤 기록했습니다. 병인년 2월. 창고 실제 재고와 장부상 수량 불일치건. 도준이 16살 되던 해 한여름이었습니다. 참판댁의 관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 살집이 좋고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도준은 마당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참판이 직접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참판이 직접 안내하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준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저기 소인이 밥상 가져왔는데요. 저 바보는 왜 나서는 거야? 하인이 밀어냈습니다. 저 밥상 놓고 가면 안 돼요? 무거워서요. 히, 여기 놓고 가. 도준은 밥상을 들이밀면서 사랑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판이 그것을 받아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어서 가. 하인이 쫓아냈습니다. 도준은 희히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기록했습니다. 정묘년 6월. 모르는 관리 방문. 서류 전달건. 인상착의 기록. 나중에 이진화가 그 기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자가 호조 소속 낭청이군요. 세금 장부를 담당하는 사람이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가 뭔지 짐작이 가시겠군요. 물론이요. 도준이 1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세원이 처음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스승이 들어왔고 날마다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원은 공부하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참판이 무서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마당을 쓸다가 창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전 구절들이었습니다. 도준은 마음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세원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읽었던 것들, 배운 것들. 그러나 도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스승이 마당을 지나다가 도준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참판 어르신 조카입니다. 바보라. 아, 그렇군요. 스승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다가 지나갔습니다. 도준은 희히 웃으며 땅을 쓸었습니다. 그 빗자루질 하나하나가 참고 참는 행위였습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척. 그것이 10년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도준이 19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처음으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과로와 노안이라 했습니다. 도준은 희히 웃으며 방 밖을 맴돌았습니다. 박서방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 저리 가라. 도준은 쫓겨났지만 밤새 방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박서방이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준이 문 밖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기다렸어요. 밤새? 예. 박서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도준이 들어가자 박서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느껴지는 것이 있어.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서방님이 가시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여도 된다. 너는 이미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요. 때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도준은 무릎을 꿇고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님, 끝날 때까지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러마. 그리고 박서방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도준이 광에서 나오던 밤에도, 임금 앞에 서던 날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도준이 21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세원의 과거 시험이 처음 실패한 해였습니다. 세원은 그의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참판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아버지, 문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 더 공부했어야지. 며칠 동안 참판댁은 살벌했습니다. 하인들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준은 더욱 조심스럽게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이럴 때 눈에 띄면 분풀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준은 참판과 세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써야겠다. 무슨 방법이요, 아버지? 돈으로. 세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시간을 사면 돼. 발각되면? 발각 안 되게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세원이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십니다. 도준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경술년 10월. 과거 시간 매수 계획건. 이것이 나중에 이봉수 이야기와 이어졌습니다. 도준이 2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앞두고 참판댁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이봉수가 밤중에 자주 나갔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아 어사가 한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제였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이 정가를 전해온 그날 밤, 기폭제가 터졌다. 도준은 그 말을 들으며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끌려가면서 아들을 돌아보았던 그 눈빛.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라. 도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진아를 찾아가던 밤, 도주는 평생 처음으로 담을 넘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담일 수도 있다. 넘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는 어두웠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발 아래서 뭔가가 덜컥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주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차가운 밤 공기, 그것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진짜 바깥 공기였습니다. 바보 얼굴을 지우고 마시는 공기였습니다.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난 후 도주는 해진 도포 속에 나무 상자를 숨기고 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담장 쪽으로 걷는 그의 발걸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보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담을 넘으며 도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아니, 조금만 더 바보로 있자. 담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다시 발을 질질 끌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은 한양성 안에서도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주는 1시간을 걸어 주막 앞에 섰습니다. 기름 등잔이 희미하게 켜진 방 하나. 도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소인은 윤참판댁 바보 조카 도준이라 하옵니다. 이진아 어사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러시면 소인이 여기 가지고 온 것을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시기나 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이는 40 언저리,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시오. 이진아는 도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때가 묻은 도포, 헤어진 집신, 헝클어진 머리. 정말 바보요? 나리 앞에서 바보 흉내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주는 품속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진아는 처음 장부 몇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10년에 걸쳐 제가 직접 확인하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윤 판서가 영모로 몰린 것이 이 때문이었군. 예. 아버지는 이것을 밝히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진아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 판서를 나는 알고 있었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분의 이름은 조정에서도 자자했지. 청렴한 사람이었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10년을 어떻게 버텼소? 바보 행세를 하면서. 도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원망은 많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포기하지 않았소? 도주는 품속에서 낡고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진실을 밝혀라. 이진아는 그것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나한테도 있었소. 어떤 분이었습니까? 내 스승이요. 오래전 돌아가셨지. 진실은 반드시 때를 기다린다. 서두르는 자는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때를 만난다고 하셨소. 도주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날이 문서가 내일 새벽에 불탑니다. 이진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소? 지금 3경이 넘었습니다. 알겠소. 이진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를 믿어도 되겠소? 도주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눈으로. 예, 믿겠습니다. 이진아와 도주는 그날 밤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원본 장부를 어사인가에 보관한다. 둘째, 세원의 과거 부정을 먼저 폭로한다. 셋째, 윤참판의 국고 횡령은 세원건이 마무리된 후에 터뜨린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터뜨리면 서로 묻힙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순서를 잘 골라야지. 작은 것부터.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고 큰 것이 터졌을 때 배경을 알게 됩니다. 이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부정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요? 시간을 매수하는 데 쓴 돈의 출처를 추적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그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도주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참판댁 청지기 이봉수. 그는 심부름으로 시관에게 돈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겁쟁이라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봉수를 잘 달래면 자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아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것이요?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도주는 다시 완벽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돼지를 먹이고 희히 웃었습니다. 밤에는 이진아와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이봉수를 만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봉수는 하인들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희히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형님, 뭐 마셔요? 이봉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저리 가라. 바보야. 도주는 그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형님, 저 기억해요? 제가 5살 때 형님이 여쭸잖아요. 이봉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주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봉수 형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 과거에서 형님이 오대감 댁에 돈꾸러미를 전달한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형님 발 아래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진아 어사나리가 이미 한양에 와 계십니다. 이봉수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사가? 형님이 먼저 자백하시면 형은 가볍습니다. 나중에 끌려가면 공범이 됩니다. 이봉수는 방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며칠 후 이봉수는 이진아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가 새어나간 경위, 돈이 오간 날짜와 액수, 관련된 이름들, 과거 부정사건이 조정에 터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진아 어사가 암행으로 수집한 증거와 이봉수의 자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윤세원이 호명되었을 때 조정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원을 즉각 잡아들여라. 세원은 끌려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윤참판은 조정에 불려갔습니다. 참판대감, 이것을 해명하시오. 윤참판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들이 한 일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지기 이봉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 미천한 것이 어른을 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주는 그 조정 앞마당에 하인들 틈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희히 웃는 얼굴로. 윤참판의 얼굴은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과거 부정사건은 세원의 급제 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원은 과거 자격 박탈과 함께 1년 적거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참판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가벼운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윤 참판은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야. 윤 참판은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이진아 따위가 나를 건드리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그 말을 도주는 벽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히히, 그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진아가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 씨, 좋은 소식이요.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이번 과거 부정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명하셨소. 3사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어. 도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윤 참판댁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장부를 올릴 때가 되었소.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부터 헤아리면 꼭 10년이었습니다. 이진아 나리, 말하시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신다면 뭐라 하실까요? 이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잘했다고 하실 것이요. 그것 하나만. 도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날 밤 도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꾼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이진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 씨, 큰일이요. 무슨 일입니까? 장부가 없어졌소.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관하던 장부 원본이 어젯밤 사이에 사라졌소. 이진화의 방에서 처음 장부를 펼쳐놓던 그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진화는 도준이 말할 때마다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잠깐요. 이 날짜가 경자년이라 했소? 예.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건과 맞아떨어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해 가을에 충청도 수해가 있었소. 조정에서 구호 물자를 보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보고가 있었소. 도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충청도 수해요. 당신 장부에 그건도 있소?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자년 8월, 세곡 40석 유용건, 충청도 명목이라 했습니다. 이진아가 붓을 멈추었습니다. 놀랍소. 맞습니까? 맞소. 당신이 기록한 것이 제가 어사로서 파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오. 도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오. 두 방향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준 씨, 예. 당신의 아비는 옳았소. 그 사람이 밝히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요.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할 것 없소. 이것은 나라의 일이기도 하오. 백성의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으면 백성이 굶소. 당신 아비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소. 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봉수의 자백을 받던 날, 이봉수는 처음에 꽤 저항했습니다. 이진아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진아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봉수,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소. 모르시오. 오대감 댁에 돈꾸러미를 전달한 날짜도 알고 있소. 이봉수가 굳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오. 백성을 위해서요. 당신이 운반한 돈은 백성의 세금이요.
이봉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소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죄가 없소.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오. 이봉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이봉수가 도준을 보았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은 잘 잡니다. 왜요? 하려던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봉수는 오랫동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아도 도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백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부정 폭로 다음 날 한양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도준은 멀리서 들었습니다. 세원이 급제가 취소됐대. 그것뿐이야? 시간을 산 거라면서. 참판은 아무 처벌도 없다더라. 역시 힘 있는 양반은 달라. 그 말이 도준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역시 힘 있는 양반은 달라.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판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과거 부정보다 더 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준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15년치 횡령 장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그 장부. 그것이 이제 올라갈 때였습니다. 세원이 집에 돌아온 날 밤 도준은 창 너머로 세원의 방을 보았습니다. 세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나쁘게 길러진 것인지. 도준은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것. 마포 주막 창고에서 물건이 발견된 날, 이진아가 도준에게 전했습니다. 물건이 있었소. 귀금속과 장부 2권. 장부가요? 이것이 참판대 것임을 이름이 적혀 있소. 도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이 원본 장부 사본과 함께 올라가면. 그렇소. 이제 큰 것을 올릴 때가 되었소. 이진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도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진아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참판 혼자인지 다른 누가 더 있는지.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판 혼자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소? 참판은 혼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같이 움직이면 나눠야 하고 나누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니 그 말이 맞겠소? 예. 그래서 반대로 이 일이 터지면 아무도 참판을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이진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군요. 약점입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2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준이 광에 갇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진아가 혼자 생각하다가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도준 씨,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소? 예. 당신은 참판을 원망하오?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게 무슨 말이요?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요. 그 사람은 밉지만 내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나만 썩는 겁니다. 이진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는 말이 있어. 도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스승에게서요.
저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박서방이라는 노인에게서요. 아직도 참판댁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켜준 사람이군요. 예. 저를 살린 사람입니다. 이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분도 자유롭게 해드려야겠소. 도주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부를 빼앗기던 날 밤, 세원이 잡아들이라 외치고 하인들이 달려오는 순간, 도주는 잠깐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뛰어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세원이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하인들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인지 묻는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이진아 나리가 이미 상소를 올렸을 것이다. 그 믿음.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던 10년이 끝나고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진아의 방에서 도준과 이진아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진아는 도준이 가져온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이 날짜, 경자년 4월 초이틀, 은자 300냥.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오? 예. 그의 경상도 세곡 운반선이 풍랑으로 침몰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착장 하인들한테 들으니 그 배는 정상적으로 입항했답니다. 그렇다면 침몰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세곡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겁니다. 이진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그의 겨울 선착장 하인 한 명이 술이 취해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희히 웃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바보 취급을 받으니 아무도 조심하지 않겠군요. 그게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증인이 필요하오. 그 선착장 하인을 찾을 수 있겠소? 이름은 최갑술. 지금은 선착장을 떠나 남대문 시장에서 짐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진아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갑수를 만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귀에서 짐을 나르고 있던 큰 체구의 산에 도주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희히 웃는 얼굴로 아저씨, 혹시 갑술 아저씨 아니에요? 남자가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기억하세요? 옛날에 선착장에서 저한테 군밤 줬잖아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보구만. 꺼져. 도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윤판서 댁 아들입니다. 갑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경자년 4월 세곡선 침몰건 기억하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도준을 뒷골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봐, 그 일은 내가 모르는 거야. 알고 계시지요? 그 배가 실제로 입항했다는 것도 그거 잘못 말했다간 내 목이 날아가. 지금 이진아 어사나리가 한양에 오셨습니다. 나리 앞에서 증언해 주시면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갑술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죄인이 아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 일이 터지면 공범이 됩니다. 갑술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언제? 사흘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이틀 후 갑술은 도준을 찾아왔습니다. 하겠소. 이진아와 도준이 과거 부정사건을 폭로하기 전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세원이 과거 시험에서 어떻게 답안을 미리 준비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봉수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험날 세원 도련님이 가지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무엇이오? 부채입니다. 그 부채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답안의 핵심을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부채가 지금 어디 있소? 세원 도련님 방 서랍 안에 있습니다. 잘 챙겨두는 스타일입니다. 시험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꺼낼 것이오?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낮 세원이 외출한 틈을 타서 도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희히 웃는 얼굴로 마치 청소를 하러 들어온 것처럼 하인이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야 바보야, 거기서 뭐해? 도련님 방 환기시키래요. 희히. 아 그래. 문 열어만 놓고 나와. 예. 하인이 지나가자 도준은 재빠르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채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들. 도준은 그것을 품속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진아는 부채를 보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요. 폭로 당일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이진아와 도준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오?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벼슬을 받고 싶소? 그것보다 아버지 이름이 복권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소. 도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서 이 일을 해냈으니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도준은 그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10년을 생각했습니다. 이 길고 긴 바보의 시간이 드디어 과거 부정 폭로가 있던 날. 조정에서 세원의 급제 취소명이 떨어지자 한양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윤 참판 아들이 과거 문제를 미리 샀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 집안이 오래전부터 이상하더라고. 윤 판서 어른은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어딘지 이상했잖아. 도준은 시장 한 귀퉁이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히 웃는 얼굴 뒤에서 윤 판서 어른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처럼 눈을 껌뻑이며 손으로 훔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도준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냥 마음껏 울고 싶었습니다. 세원이 견책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세원은 사랑채에서 윤 참판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부채에 적어넣다니. 그게 들키면 어쩌려고. 아버지,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실수야. 들키지만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 말이 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이 집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참판댁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가 밤중에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밤마다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바보처럼 멍하니 달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하인들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옮기는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아에게 전했습니다. 강 건너 주막 창고에 물건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느 주막이요? 마포 나루 근처 기와 지붕 주막입니다. 사흘 안에 다 옮길 것 같습니다. 이진아는 즉시 그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포 주막 창고에서는 장부 몇 건과 귀금속이 발견되었습니다. 윤 참판댁에서 빼돌려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이봉수를 처음 만났던 날 밤 이후 도주는 며칠 동안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봉수는 겉으로는 과묵하고 충직한 청지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고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뭔가에 짓눌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주는 그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기회가 없어서 터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봉수에게 다가갈 때 도주는 일부러 며칠에 걸쳐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오늘도 술이에요? 저리가. 저도 한 잔 줘요. 바보한테 술은 무슨.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봉수는 도준을 쫓아내다가 어느 날 귀찮다는 듯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셔. 도준은 희히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며칠 더 지나자 이봉수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보야. 너는 살면서 무서운 게 없냐? 있어요. 뭐가? 나쁜 사람들이요. 이봉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쁜 사람. 내 주위에도 있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결국 혼나요.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봉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주는 그 옆에서 희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봉수는 도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봉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의 얼굴로. 최갑수를 만나러 가던 날 남대문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도주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전히 희히 웃는 얼굴로 뻘뻘거리며 떡 장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떡 얼마예요? 한 양. 비싸다. 어제는 오픈이었는데. 어제? 나 어제 안 팔았는데. 그래요? 하. 도주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시장 안쪽 짐꾼들이 모이는 쉼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다가갔습니다. 갑술 형님. 사내가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예전에 선착장에서 군밤 주셨잖아요. 갑술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준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보구만. 맞아요. 하. 갑술은 손을 저었습니다. 바쁘다 꺼져. 도준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형님, 밥은 먹었어요? 먹었다. 저는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럼 밥 사 먹어. 돈이 없어요. 갑술이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엽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받아. 어서 가. 고마워요, 형님. 그리고 도주는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의 갑술 표정을 도주는 잊지 못했습니다. 굳는 것도 떠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불려온 것 같은 그 표정. 세원의 방에서 부채를 꺼낸 날 이야기를 도주는 나중에 이진화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하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소? 희히 웃으면서 청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워낙 바보 행세를 해왔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소? 예. 세원 도련님은 물건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건드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채를 꺼낸 뒤에 어떻게 나왔소? 바가지를 들고 다시 들어가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하인이 다시 지나가지 않았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그냥 가더군요. 이진아가 웃었습니다. 바보라는 것이 최고의 무기군요. 예. 아무도 바보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과거 부정 폭로가 있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진아가 도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봉수가 잘해주었소. 예. 겁은 많지만 마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술 마실 때 눈빛을 보면 압니다. 나쁜 사람은 술 마실 때 더 나쁘지만 착한 사람은 술 마실 때 더 솔직해집니다. 이봉수는 후자였습니다. 이진아가 감탄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소. 10년 동안 볼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왔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진아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산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요. 그 차이가 당신을 지금 여기 서 있게 한 거요. 도주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과 같았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고 도준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어젯밤 삼경 이후요. 잠겨있던 괴짝이 열린 흔적이 있었소. 자물쇠는요. 긁힌 흔적이 있었소. 열쇠를 쓴 것이 아니라 도구를 써서 억지로 열었소. 그렇다면 참판댁 사람입니다. 주막에서 내 뒤를 밟았겠지요. 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본은 있습니까? 이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베껴둔 것이 있소. 하지만 원본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지요. 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본 말고 원본이 한 부 더 있습니다. 이진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에요? 저희 집 쪽방 바닥 밑에. 이진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러 가면 의심받을 것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도준이 윤 참판댁으로 돌아오자 세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거 처분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원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장난기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보야. 도준은 희히 웃었습니다. 도련님 부르셨나이까? 세원은 도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 요즘 밤에 어디 가느냐? 도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 안 가요? 밤에는 자야지요. 그래. 하인들 말로는 내 방에 밤이면 불이 켜진다던데. 등잔이 저절로 켜지나 봐요. 귀신인가? 도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혹시 이진아 어사 알아? 어사요? 그게 뭐예요? 모른다고? 모르는데요. 맛있는 건가요? 도준이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세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다. 꺼져. 도준은 희히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세원이 낌새를 챘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쪽방 바닥을 파서 원본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도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원의 등 뒤에 30-40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면서
밤마다 어사를 만나러 다녔다고? 재미있는 놈이구나. 세원은 도준의 품을 낚아챘습니다. 장부가 나왔습니다. 세원은 그것을 훑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이걸 찾고 있었지. 그는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져가야겠구나.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준의 두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10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세원은 도준의 얼굴 앞에서 희죽 웃었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참판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은 양쪽의 하인들에게 붙들린 채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윤참판은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 10년을 기다렸어. 참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참이냐? 도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부는 어차피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 왜? 이미 이진아 어사 손에 있으니까요. 참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렸다고? 사본을 올렸습니다. 사흘 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판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셔도 이미 올라간 것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윤 참판은 오랫동안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두어라. 도준은 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광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통풍구 하나만 있었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거짓말이 통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진아가 이 사실을 알기나 할지도 몰랐습니다. 장부 원본은 세원이 가져갔습니다. 사본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제 이진아가 어떻게 움직여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광 밖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판 어르신이 저 바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 못하고 계시대. 죽이면 어사가 더 의심할 테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바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아 어사 나리가 도준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도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사가? 바보 조카를 왜? 글쎄, 뭔가 알고 있나 봐. 잠시 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준은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광문이 열리고 세원이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도준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진아 어사가 내 행방을 묻고 다니더라.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대답해줬지. 도준이는 사흘 전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이진아도 잡힐 거야. 아버지가 손을 쓰고 계시거든. 도준의 손이 쥐어졌습니다. 어사를 어떻게 잡아? 관직 비리로 역공을 하면 되지. 어사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잡을 수 있어. 세원은 등불을 도준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포기해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광에 갇힌 첫날 밤. 도준은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날짜, 액수, 이름, 경자년 4월 초이틀, 은자 300냥, 갑인년 7월 보름, 세곡 40석, 무신년 10월 20이틀, 비단 30필, 줄줄이 이어지는 숫자들. 그것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원이 장부를 가져갔지만 진짜 장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뿌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낮 세원이 다시 왔습니다. 전날보다 더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진아 어사한테 이미 올렸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게 말했지요. 거짓말이지. 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원이 도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거짓말이잖아. 모르지요. 세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어사한테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조를 거야. 그렇게 하시오. 세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죽이면 어사가 더 의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보 하나가 갑자기 죽으면 이상하게 보이지요. 세원의 손이 풀렸습니다. 이 새끼가. 세원 도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수하십시오. 세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수? 웃기고 있네. 지금 자수하면 형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끌려가면 가장 무거운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게 내 걱정이야?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원은 한동안 도준을 노려보다가 광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준은 다시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 했습니다. 광에 갇혀 있는 사흘 동안 도준은 배가 고팠습니다. 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물만 한 모금씩 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서방이 몰래 밥 한 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어서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누가 보면 큰일 나. 박서방은 도준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 무섭지 않느냐? 도준은 밥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구나. 흔들리면 이미 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세원 도련님이 이진아 어사를 잡으려 한다. 알고 있습니다. 참판 어르신이 관직 비리 증거를 꾸미고 있어 거짓 증거는 결국 들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이진아 나리가 파직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느려도 움직이면 됩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비를 닮았구나. 도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이진아가 파직 통보를 받던 날, 도주는 그 소식을 광 안에서 들었습니다. 벽 너머로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진아 어사가 파직됐대. 세상에, 그렇게 청렴하다던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참판댁에서 증거를 잡았나 봐. 그 증거가 진짜야? 글쎄, 하여간 탄핵이 올라갔다더라.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진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잡혔습니다. 순간 도준의 가슴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다시 떴습니다. 이진화가 무너졌다 해도 그가 미리 임금에게 올린 상소는 이미 궁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원이 마지막으로 광을 찾아온 것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들어온 세원의 얼굴은 묘하게 지쳐 보였습니다. 도준아, 왜요? 나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을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왜요? 과거에 부정을 쓴 것도 너를 이렇게 가둔 것도 다 나쁜 짓이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나쁜 줄 몰랐어.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 도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10년을 참았어?
원망하면 아버지가 더 억울하니까요. 세원은 오랫동안 등불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보내줄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도주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원이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원보다 먼저였습니다. 어서 나와라. 이진아 어사한테서 정갈이 왔어. 도준이 밖으로 나오자 처음으로 맞는 밤 공기가 달았습니다. 3일 만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이 품속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진화의 글씨였습니다. 단 2줄. 임금께서 단독 상소를 받으셨소. 내일 아침 궁으로 오시오. 도주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갑시다. 그날 저녁 박서방이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몰래 빠져나온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준아, 박서방님, 이진아 어사가 파직되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판댁에서 이진아 나리가 과거에 탈락한 응시생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꾸며냈어. 거짓 증거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어. 어사는 지금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느라 정신이 없어. 내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야. 도주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서 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도 없어졌고 어사도 잡혔습니다. 그렇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도준아. 아닙니다. 도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의 아비한테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는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살아라고 하셨을 겁니다. 도주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광안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도주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손,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등, 그리고 12살 소년이 이를 악물던 그 밤. 바보가 되자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런데 지금 그는 어둠 속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주는 눈을 들었습니다. 통풍구 너머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박서방의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나무가 왜 곱게 자라는지 아느냐? 뿌리를 깊이 박기 때문이야. 진짜 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법이다.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뿌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렇다면 도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부는 빼앗겼습니다. 이진아는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준의 머릿속. 10년 동안 밤마다 외운 모든 기록들. 날짜, 액수, 이름, 장소.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뿌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도주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이진화가 했던 말. 진실은 반드시 때를 기다린다. 서두르는 자는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때를 만난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때를 만난다. 아직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나다. 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나더니 광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박서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나와라. 어떻게? 자물쇠 열쇠는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 더 만들어 두었지.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진아 어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직접 전가를 보내왔는데. 무슨 전갈입니까? 궁에 가야 한다고. 도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궁이라니요. 임금께서 직접 이진아 나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이진아 나리가 임금께 내 이야기를 다 아뢰었다고 하더라. 도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께서 아셨다고요? 이진아 나리가 파직되기 전에 이미 임금께 단독으로 상소를 올렸던 거야. 몰래 참판댁 사람들이 미처 막기 전에. 도준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진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움직여 두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때를 만난다. 갑시다. 박서방을 따라 도준이 도착한 곳은 궁 가까이의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이진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직 통보를 받은 뒤라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았습니다. 도준 씨, 나리, 살아계셨군요. 임금께서 진노하셨소. 이진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장부를 외우고 있다는 것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읽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을 지금 받아 적을 수 있겠소? 예. 그렇다면 됐소. 이진아는 붓을 건넸습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날짜, 액수, 이름, 증인, 장소, 방법.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진아는 받아 적으면서 몇 번이나 붓을 멈추고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쓴 뒤 이진아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일 아침 임금 앞에 서겠소.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하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겠소. 도준은 처음으로 바보 웃음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솟을 무렵 이진아와 도준은 국문 앞에 섰습니다. 이진아의 손에는 도준이 밤새 받아 적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진아가 파직되기 전 이미 사본으로 보관해 두었던 원본 장부 사본. 2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임금은 이른 아침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좌우에 늘어선 가운데 이진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랠 것이 있나이다. 말하라. 신의 탄핵은 모두 윤참판이 꾸며낸 거짓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그 윤참판이 지난 15년 동안 저질러온 죄가 여기 있사옵니다. 이진아가 문서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내시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내시의 목소리가 조용한 편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짜, 액수, 이름, 방법. 읽을수록 조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하. 이진아가 도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은 윤도준이라 하옵니다.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윤석준 판서의 아들이옵니다. 이 모든 기록을 10년에 걸쳐 몸으로 수집하고 기억한 자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도준에게 향했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사옵니다. 죽을 각오로 아뢰옵나이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문서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참판을 즉각 잡아들여라. 윤참판이 불려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던 그는 도준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저게 어찌, 윤참판, 이것을 해명하라. 내시가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윤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이건 날조입니다. 역적의 아들놈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와 액수가 어찌 이리 상세하냐? 이 이름들은 어찌 된 것이냐? 소신은 말하지 못하겠느냐? 참판의 시선이 좌우를 훑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우의 대신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계속 부인하겠느냐? 전하, 소신은 결코 그런 일이.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봉수였습니다. 이봉수는 참판 앞에 끌려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모두 자백하겠나이다. 참판의 얼굴이 보라빛이 되었습니다. 이봉수 이놈이 참판 대감께서 지시하신 일을 소인이 심부름으로 행하였나이다. 돈꾸러미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어느 창고에서 곡식이 얼마 빠져나갔는지 소인이 낱낱이 알고 있나이다. 참판은 이봉수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놈, 배은망덕한 놈. 군사들이 참판을 붙잡았습니다.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윤 참판의 죄는 세 가지다. 첫째, 국고에서 은자 3만 양을 사사로이 빼돌린 죄. 둘째, 청렴한 신하를 역모로 무고하여 죽인 죄. 셋째, 과거 시험을 매수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 이 세 가지는 모두 차명에 해당하는 죄이나 오랜 세월을 섬겼음을 참작하여 유배로 감한다. 단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가사는 해체한다. 윤 참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전하. 그는 군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세원도 불려왔습니다. 세원은 들어서자마자 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바보 새끼가. 삼가라.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세원의 입이 닫혔습니다. 윤세원, 너는 아비의 죄의 공범이다. 또한 증거를 은닉하고 무고한 자를 가두었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세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금은 도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도준. 예, 전하. 내 아비 윤석주는 영모가 아니었다. 짐이 직접 복권을 명한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묻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준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은 잠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결정하겠다. 윤도준에게 벼슬을 내리라. 윤참판댁의 재산은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99칸 기와집은 백성들을 위한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윤참판은 먼 북쪽 땅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권세를 떨치던 자가 유배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양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저자가 결국 절이 되는구나. 나쁜 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세원 역시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 실렸습니다. 과거 장원 급제를 꿈꾸던 자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훌쩍였습니다. 도준아, 내 아비가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구나. 도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북촌,
한때 윤참판댁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백성들이 드나드는 창고와 마당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작은 기와집에 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관청으로 걷는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참복날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바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참나무처럼 고든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름은 윤도준. 한때 윤참판댁 바보 조카로 불리던 그 사람. 곁에는 박서방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등이 더욱 굽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도련님, 예, 박서방님. 오늘도 아침이 밝는구나. 도준은 멈추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12살 소년이 이를 악물며 올려다보던 그 하늘. 그때는 별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지금은 달이 지고 해가 막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10년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뿌리를 놓지 않았던 도준. 그 깊은 뿌리가 결국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